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또 못 사는 사회가 됐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건지, 내가 돈에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지, 돈이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돈이 너무 권력이 세졌어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이 돈을 굴리는 거예요? 아니면 돈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돈하고는? 이게 이제 관계 설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에게 끌려다니면 이게 수동적이 되면,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도를 하면 행복하고 상대가 주도를 하되 나를 배려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 괴로운 거잖아요. 가만 보면 돈과의 관계라는 게 돈이 나를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돈을 맘대로 해야 되는데,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주도권이 돈한테 있고 그 돈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 아니, 주도권이 돈한테 있는 거는 괜찮아. 돈이 나한테 배려를 해주면 괜찮지.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나한테 배려하지 않고 포악하게 굴 때가 더 많아요. 보면 완전히 나쁜 남자라니까, 나쁜 남자. 돈이 나에게 포악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속성을 알아야 되죠. 뭐 속성을 알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페드와 FOMC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페드라는 기관하고 FOMC라는 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BOK죠. BOK, 뱅크 오브 코리아. 일본의 이제 그 은행은 BOJ예요. BOJ, 뱅크 오브 재팬. 유럽은 ECB예요. 유럽 센트럴 뱅크, 이렇게 좀 다르게 해요. 우리도 BOE 하면 좋을 텐데 BOE라고 하기보다는 ECB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런 개념으로 아메리카 이래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고 페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뱅크 오브 코리아는 거의 뭐 준정부 기관이죠. 정부에서 한국은행장 누가 임명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처음부터 미국이 독립하면서 독립혁명이라고, 세계 3대 혁명이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도록,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도록 어떤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을 세계 3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왕정주의가 무너지고 공화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이 세계의 3대 혁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계 3대 혁명을 미국이 왜 혁명이라고 불리냐면, 미국이 이제 독립하면서 왕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화정 비슷하게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의회 정치가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은행도 어떤 정부 기관에 속하기보다는 은행 자치권을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주가 50개 주인가 그러는데, 텍사스나 이런 데는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 텍사스나 이런 데는 본래 멕시코 이쪽이었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것들도 다 미국 서부에는 본래 독립할 때 그쪽이 독립된 건 아니고, 미국 동부가 이제 독립혁명을 하면서 동부, 남부, 애리조나주부터 저 위에 동북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을 미국이었는데, 나중에 영토 확장을 한 거죠. 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을 독립해서 각자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은행이 분리해서 따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연방준비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은 연방마다 은행의 중심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방준비은행이 12개예요. 각 50개 주를 각 파트별로 나눠서 12파트로 나눠서 거기에 연방준비중앙은행이 있고 그 밑으로 다른 은행 거기에 따른 은행이 있겠죠. 어쨌든 12개가 연방준비은행인데 12개의 준비은행장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페드 해서 같이 모여서 페더럴이라고 부르는데요. 페더럴 줄여서 페드라는데 여기에 7명 여기 이사 여기 연방준비은행하고 7명이 더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래요. 연방준비은행을 잘 운영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들 이건 각각 12개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통화라는 게 미국이 50개 주가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지 맘대로 각 은행마다 자기 맘대로 하겠지만 이게 그 연방들이 연결이 또 다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이듯이 각 주지사가 다 있는데 정부는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연방준비은행 있는데 요거를 의사결정의 중심기관 이것도 서로 조율하는 것을 연방준비제도라고 은행이란 말도 붙이지도 않아. 정부기관이 아니야. 여기 이게 연방준비은행이고 연방준비제도 이들을 잘 컨트롤하는 기관 연방준비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본래 은행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은행이 하는 역할은 물가를 잡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물가가 낮으면 그러면 뭐지? 물가가 낮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물가가 오르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디플레라고 하는 거잖아. 물가가 점점점 물가가 2% 평균 물가제라는 것을 연방준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2% 이상이면 물가가 인플레고 물가가 2% 이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디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돼도 우리가 이제 돈이 계속 계좌가 넣는 거잖아. 인플레라는 것은 올해가 2%면 100만 원이면 2만 원이 녹는 거라잖아. 내년이 아니 2% 물가가 올해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이 올해 물가가 3.4%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GDP가 경제 성장률이 7%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은 GDP인데 GDP는 총 생산량이니까 총 생산량이 7%가 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게가 작년에 1,000만 원을 벌어들였어. 그럼 올해는 더 많이 벌어들일까요?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 해마다 줄어들기가 쉽죠. 여러분들 계좌는 젊었을 때는 30대, 40대는 해마다 몇 프로 성장을 했겠지만 50대 후반부터는 해마다 줄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런데 국가는 이렇게 7% 성장했다는 것은 올해 100만 원이면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 107만 원이 됐다는 거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7%라는 게 사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국이 7% 성장한다라는 것은 작년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7%가 되는 거고 물가도 3.4%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물가는 3%가 넘어가면 좀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죠? 2배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요. 2배보다? 그럼 2배나 올랐어요. 그러면은 대파는 조금 올랐다가 내렸고요. 콩도 2배 올랐나요? 우리 또 그래야 되는데 콩값이
팥값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다행히 팥을 작년에 그 동지한다고 팥을 좀 많이 해서 아직 좀 있는데 그런 양대는 계속 사야 된다고요. 엄청 비싸져. 2배가 비싸졌어요. 쌀도 그냥 한 포대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6만 5천 원, 7만 원이 다 돼가고 뭐 이래 보면 엄청 비싸졌잖아요. 자, 그것은 3.5%가 아니죠. 그것은 거의 뭐 20%, 30%, 40% 오른 거야. 가만 보면 농산물은 농산물 곡물은 20, 30% 오르는데 근데 연준에서는 물가가 3.4% 오른다. 차이가 너무 심하죠. 우리가 체감 물가가 이제 있고 이게 평균 물가가 있는 거예요. 평균 물가가 3.4%라는 것은 체감 물가는 경우에 따라서 곡물가라든지 철강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때로는 2배가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3.4%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일은 뭐 우리나라 이제 BOK도 마찬가지예요. BOK도 하는 일은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세게 먹여.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금리가 0%에서 0.25%거든요. 미국 연준이 EOPB거든요. 0.0에서 0.25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거의 안 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리게 돼요. 우리는 뭐 3%, 4%에서 빌리지만 이렇게 거의 0% 가까이 빌리는 게 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은행은 여기서 한 0.4나 0.7이나 이걸 빌려서 우리한테는 3%, 4% 해쳐먹는 거지, 은행들은.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엄청 세, 은행들은. 그래서 남는 게 비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너도 나도 빌려. 기업에서, 은행에서, 너도 나도 빌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M2 증가율이 많아지는 거,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야. 이제 M1 증가율, M2 증가율에서 광의적 통화량, 협의적 통화량 이렇게 하는데 광의적 통화량들이 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가 안 돼. 돈이 많아지니까 좀 더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가 되는 거죠. 참. 돈이 많아지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0.25에서 0.5로 올렸어. 아니, 0.5가 아니라 5%로 올렸어. 이자가 5%야. 그럼 우리는 한 7%, 8%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8% 대출 받겠어요? 바보예요. 8% 대출 왜 받아? 무슨 큰 거대한 걸 하지 않는 이상 뭐 무슨 여러분들이 카드 대출 안 받잖아. 미쳤어요. 카드 대출 받게. 젊은 애들이나 카드를 해서 대출 받지 여러분들처럼 세상 살아본 사람은 카드 대출 안 받는다고. 카드 대출 12%, 13% 내가 미쳤어. 그걸 그렇게 대출 그렇게 받게. 그러려면 시중에 M2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가 되는 거죠. M2가 증가가 많아지면 유동성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M2가 증가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플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가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잘 안 풀어. 은행에다 넣어야지. 은행에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은행 이자가 7%라면 주식을 사겠어요? 안 사지. 미쳤어. 주식 사게. 은행에다 넣으면 복리잖아. 또 7%, 7% 복리라고. 그러면 7% 넣어야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2% 물가 상승률이 2%, 1%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럼 디플레가 나요. 인플레가 더 3.3%보다 디플레 1.5% 물가 상승률이 1.5%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작년이나 올해 물가가 똑같은 게 좋잖아. 근데 그러려면 국가가 망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올라. 우리는 서민들은 물가가 안 오르니까 좋지. 작년이나 재작년 아직도 짜장면이 500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초코파이가 아직 100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원 지금 몇백 원 하죠. 라면이 아직도 그냥 이제 50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다 망하니까 물가는 2%에서 3% 정도는 항상 유지되는 게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연방 준비 이런 이제 금리를 누가 결정을 하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금리를 이렇게 조정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약소국의 한계고 이 통화의 어떤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한계예요. 미국이 5%면 우리나라는 6%에서 7%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5% 하면 미국 국채 사지 한국 국채 안 사거든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금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든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한국 5% 미국 5%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에 있는 돈 달러들이 다 유출돼서 미국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5%면 우리는 6에서 7% 정도 금리를 해야지 우리도 투자를 받고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얼마를 금리를 할 건가를 계속 주시를 해서 한국은행은 그걸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러지. 전 세계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기준이 돼.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ECB에서 발행하는 유로도 적지 않은 이제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BOJ 일본에 있는 엔화도 힘이 세요. 그럼 중국계 더 힘이 셀까? 엔화가 더 힘이 셀까? 아직까지는 엔화가 조금 더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네 통화를 더 나은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중국이 위안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도 한 2, 3%, 3, 4%밖에 차이 못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연방준비제도로 돌아와서 연방준비제도에서 회의를 이건 의사결정 기구고 회의를 해마다 달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FOMC라는 회의예요. 연방 페더럴 오픈 마켓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오픈 마켓 연방준비 시장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FOMC 회의를 하는데요. 6주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6주에 한 번씩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해요. 이번 달에는 몇 프로 할 것인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금리를 0에서 0.25로 금리를 완전 제로 금리를 했죠. 이렇게 되면 M2 중과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 이제 이렇게 통화량이 21조 달러였다면 이 앞전에 거의 28조, 29조, 30조, 한 20%, 30% 정도 통화량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되기 전에 19년까지 통화량보다 2020년하고 21년 지금까지 통화량은 2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미국은 한 30% 정도 증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말은 자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내 땅 올랐다라고, 내 땅 가격 올랐다라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오르니까. 내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하지. 아니, 30%, 40% 오르면 좋겠지만, 내 땅이나 내 아파트 가격이 5%에서 10% 올랐다. 이렇게 하면 그냥 쏘쏘해요. 쏘쏘.
다행인 거야. 안 떨어져서 다행인 거고. 한 20% 이상 올랐으면 야 그래도 시장 대비 내 건 수익률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올랐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올랐다 이러면 이렇게 M2 증가율 이렇게 높은데 내 것은 오히려 자산이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화량 이번에 땅 가격이 막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통화량이 10%에서 20% 많았다는 것은 20% 정도 많았다는 것은 아까 물가가 3.5%, 3.4% 오를 거라고 했는데 계란값은 두 배, 파나 이제 곡물값도 2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지역의 아파트나 일부 지역 땅값은 2배, 3배가 막 팍팍 뛰게 되는 것이 통화량이 이만큼만 증가해도 어떤 자산은 이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시장이 보통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이었어. 계속 10년, 20년, 10여 년째 1800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이었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야,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이거는 말도 아니네. 이거 한국 주식은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올랐다가 푹 꺼지고 올랐다가 푹 꺼지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3200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 3300까지도 갈 것 같아요. 3200까지 막 올라왔어. 야, 주식시장이 화랑이네. 좋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화랑인 건 맞지. 2500에서 한 단계 엎드려서 3200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히 화랑이긴 하지만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것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야. 계속 수출이 사상 최대로 계속 나와. 그러면 통화량만 증가했으면 2800까지 갔겠죠. 최고점이 2800이겠지. 그런데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3200까지도 간다라는 거지. 그럼 더 갈 거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당연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3200까지 오른 거는 이건 이상한 거야. 이것은 버블이야. 이건 진짜 버블 아니야?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강남 땅이 저렇게 오르는 게 비정상인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수출이 사상 최대니 3200까지는 그냥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블이 되려면 4000까지 가면 버블이죠.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여기까지 안 됐는데 4000까지 될 만큼 아니었는데 3200까지 꾸역꾸역 한 것은 거의 목까지 찬 거야. 이제 목까지 차서 이제 우리가 더 벌을 4000까지 가려면 지금의 기업이익에 지금 수출을 하는 것보다 30%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00에 20% 30% 넣어야지 4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30%를 수출을 더하면 4000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4000이 갈 수도 있어요. 왜 가냐면 미치니까. 버블이 돼서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 야, 그러되면 올라갈수록 이제 살살 빠져나가야 되지.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붙죠, 이제.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이제 붙어요. 계속 붙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10% 줄이고 또 올라가면 10% 줄이고 10% 줄이고 계속 10%씩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10%씩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코로나가 되면서 금리를 갑자기 0%로 팍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0.5%였었는데 0.5에서 0.75까지 내렸었는데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그냥 0%로 팍 내려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유동량 M2 증가율이 금리로만 통화량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국채를 매입해주는 국채 매입해주는 이것도 함께 한 거예요. 이 0.0% 금리가 0%만 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에서 결정하기를 야, 미국의 국채를 사주자. 한 달에 1200억 불, 1200억 불씩 140조 원씩 매달마다 사주자. 140조씩 매달마다 150조씩 매달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도 못하고 한 달에 뭐 1년에 140조씩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주긴 하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채 사주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각 은행마다 우리나라 국채를 이렇게 사긴 사요. 은행들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은행들은 자기네들 비중을 국채 몇 프로 그리고 또 회사채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투자하거든요.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그중에 국채는 진짜 안전자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는 50년 국채짜리 국채도 있어요. 그래서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아마 우리나라 국채를 꽤 들고 있겠죠. 그런데 이 140조씩을 사주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달에. 근데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매달마다 1200억 불씩 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뭐 이렇게 허락을 맡을 건 아니지만 꽤 기분이 나빠. 이렇게 1200억 불씩 계속 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금리는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00억 불씩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린다라는 거지. 미국 정부는 얼마나 좋겠어. 1200억 불이 계속 사주는 은행이 있으니 정말 룰루라라 행복한 거죠. 그러니 시민들에게 몇백만 원씩 주머니에 이렇게 3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씩 계속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2023년에 2번 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번에 회의를 FOMC 6주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장이 꿈쩍 안 해. 저 회의 결과를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보다가 회의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폭락해요. 두두두두두 내려오고 여기 보다가 더 매입해 줄게. 1200억 불뿐 아니라 2000억 불 사줄게. 이러면 시장이 두두두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발표하기를 2023년도쯤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충격을 약간 받았죠. 왜냐하면 2024년에까지 안 올릴 거다. 뭐 그런 2023년은 반드시 안 올리고 2024년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좀 올릴 거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려면 요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1200억 불이나 되는 이 국채를 사주는 것을 줄여서 매월마다 좀 줄여서 이번 달은 100억 불 줄이고 100억 불 줄여서 다 줄이고 난 다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사주면서 올리면 뭔가 안 맞아. 이걸 다 줄여서 0이나 한 300억 불이나 이렇게 줄였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금리 인상 바로 안 해요. 올해 바로 안 해요. 내년까지도 어려운 것은 이것을 낮춰야 되니까 국채 매입을. 제가 국채 매입하는 시기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기 아직 안 정했어요. 이것을 올해 내내 이번 달도 사주고 다음 달도 사주고 계속 사줄 예정이야. 언제 이것을 줄이냐?
이것을 테이퍼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기 시작하는 때를 테이퍼링이라 한다. 테이퍼링이라는 거예요. 테이퍼라는 게 이렇게 점점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어들다. 수돗물이 점점 잠그면 쫄쫄쫄쫄 줄어든다. 콸콸콸 나오다 줄줄줄줄 줄어든다. 요게 이제 테이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억 불에서 1000억 불, 900불, 500불, 500억 불 점점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부터는 유동성이 확 점점 주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면 유동성이 점점 확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M2 증가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돈이 풀린다는 거잖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면. 그냥 이제 단순한 논리로 하면 이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금리가 또 올라가야지 이제 그 유동성이 줄어든다. 아니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논리면 그때쯤 가면 아직도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통화량은 계속 더 늘어날 거니까 줄일 때까지. 그러나 이제 시장은 그런 게 아니죠. 내년에 올 거다 하면 올해부터 떨어지는 게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먼저 선반영하는 게 주식이고 또 자산의 가격들이에요. 자산들이 영리해가지고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기대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오른 가격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코스피가 3,200까지 올랐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통화량보다는 더 많이 올랐어. 왜냐하면 기대 심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내년에 후년에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야.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3,200이라는 게. 그러니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릴 거예요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3,200에서 줄줄줄 떨어져서 2,800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FOMC에서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이것을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그래요.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모든 자산이 떨어지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때는 안 떨어질 때는 어떤 때냐? 경기가 좋으면 안 떨어져요. 경기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텔레비 다시 또 사고 냉장고 바꾸고 뭐 집에 리모델링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고 소비를 많이 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도 자산들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 아니면 어정쩡하면 지금 어정쩡한 신호가 나왔죠. 경기가 어정쩡할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경기가 어정쩡할 것 같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역시 금리예요. 금리에는 이제 여러 개의 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는데요. 이 시장금리에는 10년물 국채, 장기국채. 시장금리에는 장기국채, 장기와 장단기 국채가 있어요. 장기물이라는 것은 10년 정도 되는 국채를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몇 프로 줄 거다라는 이런 국채고, 단기는 석 달에서 2년 정도 되는 짧은 시기의 국채 금리예요. 이 국채를 2년물을 사주면 국채 금리를 지금 0.2%, 0.1이나 0.2%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저런 회의의 결과를 하니까 0.2에서 0.4로 올랐어.
단기 금리는 뭐 쌀 수밖에 없지. 거의 0%니까. 근데 10년물 국채는 장기 금리인데요. 1.7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77%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줄 알았지. 2%에서 2.5%까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금리, 물가 상승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 계속 되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쭉 올라갔는데요. 작년에 1도 되지 않았어요. 올해 되면서 1 되더니 1.2, 1.5, 1.7 해가지고 1.7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푹 내려서 1.4까지 내렸어요. 한 달 사이에 1.4까지 푹 내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년 지나서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 말인 거예요. 대중적 심리가 1.77까지 올라왔다가 1.4까지 내린 거는 10년 지나면 미국의 10년물이니까 국채 10년물이니까 10년 지나서의 미국은 경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금리가 오르다가 흉 내렸다라는 거예요. 대중들 심리예요, 심리. 미래 가치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트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해서 금리가 막 이제 시장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고 계속 갈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지금 3.4, 3점 될 거라는데 이건 일시적일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물가가 다시 꺾여서 2%대로 내려오고 1%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저성장이라는 것은 물가가 잘 안 올라온 건 이게 사회가 위험하면 물가가 폭등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옛날 브라질이나 이런 것처럼 아르헨티나 이런 뭐 나라가 디폴트 선언하면 물가가 따다다다 올라가거든요. 통화량이 이제 나빠지니까 통화 가치가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물가 바바박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할 게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달러 기축통화니까 이게 점점 달러 가치가 하락이 돼서 시장에 이런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고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라는 게 이 기대 이상으로 이상하게 점점 떨어져. 단기 금리는 올라가. 만약에 장기 금리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라고 그러는데 장단기 금리가 점점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역전이 되면 이러면 이제 대공황이 생기는 거예요. 대공황이 1929년 대공황이라든지 2008년 뭐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때 모든 지표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거든요. 역전이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지금처럼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장기가 10년 후 미래가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우울하게 봐. 단기 금리는 올라가. 그럼 그 사회는 이제 골로 가는 사회다. 이제 더 이상 일본같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 이런 것처럼 미국이 잃어버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그런 일들이 폭락하는 사태도 생기는 것이 장단 금리 차이가 오히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페드, 그리고 FOMC, 그리고 이 위원들이 12명의 위원인데요. 이사회 12명이고 FOMC 회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비둘기파가 있고 비둘기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매파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가 이제 매파 무슨 일진매 같아. 무슨 파 해가지고 뭐 도끼파 이런 거 없는지 몰라. 비둘기라는 것은 이제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도로 이거 좀 더 어려운 시기 같아. 그러니 좀 더 테이퍼링을 더 오래 해야지. 테이퍼링 시기를 나중에 해야지. 계속 유동성을 풀어줘야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비둘기다. 그 사람은 비둘기다. 그래서 비둘기 파라고 그런 거고요. 매파라는 것은 매 눈으로. 안 돼. 냉정하게. 지금 이 상태가 어느 때인데 지금 풀어. 안 돼. 줄여야 돼. 좀 이제 세게 이제 좀 매를 든 사람. 우리나라 그 매는 아니지만 독수리 매자거든요. 매 눈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을 매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둘기파였던 사람들이 매파로 돌변했다. 뉴스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신문에 보면 누구누구 매파로 돌변했다. 이번에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좋으면 불장이라고 그래요. 장을 빨간불, 파란불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불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미국은 빨간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불장이 있는데 이것은 파이어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황소예요, 황소. 이렇게 그 시장을 볼 때 황소장이다, 곰장이다. 곰은 발바닥으로 내려친다 해서, 그리고 곰은 성질이, 곰이라는 게 귀엽잖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곰은 귀엽기도 해. 곰은 또 노는 거 보면 좀 약간 귀여운 게 있어요. 보면 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귀엽잖아. 근데 곰은 무서울 때 보면 이제 한순간에 확 변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해가지고 팍 때리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폭락하는 걸 잘 몰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붕 때려. 그게 이제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다가 한순간에 붕 해서 이제 곰발바닥에 맞아가지고 푹 기절을 해버려. 근데 시장을 안 보고 있으면 한순간에 뭉 해서 푹 떨어지는 게 바로 곰장이고, 황소는 이렇게 하잖아요. 황소는 싸울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황소장이라는 것은 올린다, 상승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상승을 한다. 세게 슉 올린다, 이제. 황소처럼. 근데 황소를 영어로 불이라고도 얘기를 불러요. 그래서 불장이라면 황소장이다. 곰장이라면 좀 바닥 탁 치는 것을 황소장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공부는 또 해야죠, 그래도. 질문 있나요? 벌써 52분. 아니, 낮에는 이렇게 오래 안 했어. 이거 잠깐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뭐 이렇게 오래 했네요. 108페이지 2분만 하고, 그래도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리부려 그대는 오는 세상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한 겁을 지내면서 수많은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보살의 행하는 도를 갖춰서 성불하는데요. 이름은 화광이에요. 이제 빛날 화자의 빛광이니까요. 빛나다는 뜻이죠. 뜻은 열애운공 정면지 명행조 열애시포입니다. 나라의 이름은 이구예요. 이구라는 것은 이제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떠날 리, 벗어날 리자, 이별할 리자니까요. 구는 더러울 구자예요. 더러움에서 벗어난 색, 이제 맑은 색의 밝은 색입니다. 땅 평평하고 반듯하고요. 청정하게 꾸며졌고, 이렇게 해서 화광열에도 뭐 길 옆으로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고 꽃과 과일이 항상 열려 있고요. 화광열에도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출현할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래의 서원으로 삼승법을 설한다. 삼승법은 보살, 영각, 성문 이런 교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수행하는 방법이죠. 그때의 겁의 이름이 대보장엄겁이고요. 그 나라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아서 대보장엄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보배로 된 연꽃이 발을 받들게 된답니다. 가는 곳마다 받는 꽃을 지려밟고 가소서라는 이런 것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꽃을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꽃이 그냥 다 이렇게 꽃이 피어올라서 내 발바닥을 이렇게 받드는 거죠. 극락세계는, 화강열의 세계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백전학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서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 사람이 국토에 가득 차요. 사리부려 화강불의 수명은 12소급이고요. 왕좌로 있으면서 성불하기 전의 세월은 제해한 것이다. 그만큼 길다라는 거고, 나라의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고 화강열애가 20소급을 지나가는 동안 지나고는 견망보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준다 했어요. 자, 이것은 부처님이 지금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님 되리라고 수기를 줘서 그 견만보살의 다음 부처님 되는 부처님의 명호는 화죽 안행열애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만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목련존자, 가습존자 그 얘기할 때는 그분이 제자에게 수기를 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만 이제 사리불 존자만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고는 그 다음 제자에게 또 수기를 준다 이 말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제자들은 생략이 됐겠죠. 다음 제자들도 성불을 하고 나서 또 다음 제자에게 수기를 또 준다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당연히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되고 나서 제자를 또 수기 주고 또 그분이 부처님 되고 나서 또 수기 주고 한 게 당연하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좀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다르죠. 기독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되질 못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밖에 안 돼. 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로 볼 때는 불교가 이상한 거지. 그들의 사고로 볼 때는 우리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부처가 되니?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되니?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중생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무슨 부처가 돼?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런가? 우리 부처가 못다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처는 무슨 부처? 부처는 부처님만 부처가 되는 거지. 너희 불자들은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같나요? 이렇게 내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자매님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부처가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수행해 보니까 잘 안 되잖아. 또 우리처럼 진짜 많이 해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잘 통해요. 그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힘들거든. 안 되는. 근데 저기서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안 되는 거였네? 그래서 본래 안 돼. 이렇게 이제 돼서 끌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경전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또 훅 이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해오리다.
선물하십시오.